서울도 아니고 정치판도 아닌 부산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다. 수레를 끌며 폐지를 줍는 노인이 조폭 보스를 무릎 꿇게 만들었다. 아무도 예상 못한 과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결코 예상하지 못할 인간 군상에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야기입니다. 민수, 왜 나를 살렸습니까? 동철, 그날 내 눈에서 아직 사람이 있었어. 민수, 그 사람, 그 눈빛 나한테서 사라졌습니다. 동철, 그럼 돌려놔. 내가 빼앗은 것들 이제 내 손으로 끝내. 민수, 난 지금까지 증오로 버텼는데, 그게 전부였는데, 동철. 증오는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라 망가지는 핑계야. 부산 서구 감천동. 언덕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골목 끝자락. 해에 질 무렵이면 짐을 실은 수레가 고무바퀴 소리를 내며 천천히 흘렀다. 그 수레를 끄는 사람은 동철 씨였다. 허리는 구부정했고 입은 점퍼는 오래되어 색이 바랬다. 고철과 폐지를 덮은 천 위엔 비닐이 씌워져 있었고 그 위엔 작은 돌 하나가 바람에 날리지 않게 올려져 있었다. 그는 늘 같은 길을 걸었다.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어깨를 부딪혀도 사과하지 않았고 부딪힌 사람도 그냥 지나쳤다. 그의 발걸음에는 리듬이 없었다. 계단을 오를 땐 왼쪽 무릎을 잡고 잠시 숨을 고르곤 했다. 사람들은 그를 죽어가는 노인이라 불렀다. 가끔은 빈 병을 뒤지다 다툼에 휘말리는 모습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그의 하루는 그렇게 조용하게 스며들듯 흘러갔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시장 구석 천막 아래 쌓인 스티로폼 상자를 뒤지던 동철 씨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의 수레로 돌아갔다. 철판이 벗겨진 수레 손잡이를 꽉 쥐고 굽은 허리를 더 숙인 채 골목길로 향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이 노인의 과거가 이 도시의 균형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 겉보기엔 평범한 하루였다. 그러나 그날 이후 부산 시장의 공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이름을 들었을 때 해가 뜨기도 전 노점 상인들은 물을 씻고 생선 내장을 정리하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그 손놀림엔 무언가를 이겨내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엔 분노와 체념이 뒤섞인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골룡파라는 낯선 이름이 시장을 휘감았습니다. 처음엔 젊은 남자 몇 명이 가판대 옆을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장사 시작 전에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내민 봉투엔 고지서처럼 적힌 액수가 있었고 거절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픈 할머니가 상의를 걸어보려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멸치 장사를 하던 아저씨는 코뼈가 부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시장 사람들은 말 대신 눈치를 보며 살아갔습니다. 선혜 씨는 늘 조용히 떡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보다 그 손놀림이 더 조용했고 손님이 오면 떡 한 조각을 더 얹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떡집 앞에도 골룡파 조직원들은 다가왔습니다. 장사 잘 되네. 오늘은 좀 더 줘야지. 그 말 앞에
선혜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끝으로 봉투를 내밀었을 뿐입니다. 밤이면 식은땀이 흘렀고 베개는 젖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30년을 버틴 손끝이 그렇게 무력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도망치는 건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새벽 공기를 뚫고 오는 철컥이는 바퀴 소리에 선혜 씨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수레를 끄고 지나가던 동철 씨.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눈빛만 오갔습니다. 긴 침묵 끝에 선혜 씨는 떡 반죽이 묻은 손을 무릎에 얹고 앉았습니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숨은 깊고 낮았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때처럼 다시 해야겠어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가슴 한쪽이 오랜만에 저려왔다. 민수. 지금은 시장에서 공공연히 회자되는 이름. 골룡파의 실질적 보스. 하지만 그 이름은 결코 낯설지 않았다. 기억은 먼지 쌓인 책장을 넘기듯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1977년 늦은 겨울. 강화도 서쪽 해안 근처 비밀 작전지. 진흙에 묻힌 군번줄. 해풍에 찢긴 작전 문서. 그리고 은밀히 전달된 살생부 한 장. 그 안에 적힌 이름. 민경수. 난파 위장 탈북자처럼 꾸며 넘어오려던 이중 간첩. 상부의 명령은 단호했고 정황은 애매했지만 의심할 틈은 없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밤. 서리빨처럼 차가운 바람. 산책로 끝에서 두 남자가 마주했다. 민경수는 고개를 살짝 숙였고 동철 씨는 입을 다문 채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그 순간 조용히 권총을 꺼냈다. 단 한 발. 소리는 없었고 흔적도 없었다. 그날 이후 민경수는 실종 처리되었고 동철 씨는 새로운 임무지로 이동했다. 하지만 그 작전이 조작된 정보 위에 있었다는 걸 그는 그 다음 해 겨울에야 알게 되었다. 민경수는 이중 간첩이 아닌 정보기관 내부의 내부 고발자였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했고 동철 씨는 그의 손으로 정의를 오염시킨 것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이름을 지웠다. 작전 보고서에서 사라졌고 제 발로 모든 임무에서 철수했다. 수년이 흘렀다. 부산 감천동 골목 끝. 폐지를 줍는 노인. 사람들은 그를 몰랐지만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민수, 민경수의 아들, 서슬퍼런 조직의 수장. 피로 이어진 이 관계가 다시 거리 한복판에 돌아온 것이다. 동철 씨는 선혜 씨 가게 앞 골목에 앉아 낡은 라이터를 켰다 껐다 하며 오래된 상념을 되짚었다. 그 손 안의 불빛이 마치 과거를 되살리는 신호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다. 다시 피를 묻히기엔 너무 늙었지만 손끝은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시장의 골목길 하나하나가 골룡파의 그림자로 덮여갔습니다. 민수 씨는 말없이 뒷짐을 진 채 시장 중심부를 거닐었습니다. 도박장 출입을 금지시켰고
노점 위치를 마음대로 조정했습니다. 상인회는 해체되었고 그 자리에 골룡파 관리팀이 들어섰습니다. 거칠고 조용한 통제. 그게 민수 씨가 만든 질서였습니다. 말보다 눈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웃음이 끊이지 않던 반찬 가게 아주머니는 요즘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 씨는 믿었습니다. 폭력은 효과적이고 협박은 효율적인 도구라고. 그는 그렇게 시장을 장악해 갔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리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있어야 할 조직원이 사라졌고 CCTV엔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남았습니다. 초점도 맞지 않고 누군가 일부러 시야를 가린 듯한 영상. 며칠 사이 조직원 4명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심야 감시 중 실종. 단순 이탈로 위장된 사건들. 하지만 민수 씨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누군가 움직이고 있다. 그는 조용히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폐지 줍는 노인이라는 이름과 몇몇 CCTV 교차 기록뿐.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반복되자 가슴 밑바닥이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후 시장 상가 뒤편 비상계단. 민수 씨는 예상 못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옆에 있던 최측근 부하가 갑작스럽게 납치됐고 자신은 계단참에서 검은 비닐 포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엔 낡은 전선이 엉켜 있었고 그 사이 어둠 속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낮게 들릴 뿐. 얼굴도 목소리도 보이지 않았지만 공기만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 순간 민수 씨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지배하던 공기 속에 이제는 낯선 두려움이 깃들고 있다는 것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내려왔고 숨은 폐 끝에서 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직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본능이 경고했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너도 사라진다. 누군가 시장 안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조용히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새벽은 언제나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골룡파 조직원 일부는 아예 모습을 감췄고 남은 자들의 눈빛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외곽 창고, 냉동고 뒷골목. 어느 날은 그곳에서 한 명씩 사라졌습니다. 시신은 없었습니다. 흔적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아주 작은 기척뿐. 진열대 뒤 정전기 자국, 쓰레기 옆 접힌 담배갑, 그리고 매번 빠지지 않던 압착된 폐지의 흔적. 골룡파 내부는 술렁였습니다.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조직원 진태는 그날 밤 시장 후문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코너를 돌자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길 위에 놓인 수레 하나, 빈 수레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빛바랜 군번줄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소리는 없었고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한 줄기 싸늘한 감촉이 목덜미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진태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며칠 후 진태의 휴대폰이 회수되었습니다. 그 안엔 낯선 영상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흐릿한 골목 풍경,
낮은 숨소리의 반복. 그리고 마지막 장면. 수레를 끌고 사라지는 한 남자의 뒷모습. 조직 내부의 불신은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서로를 의심했고 그 의심은 곧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밖에서 공격받았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자는 이미 내부에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한 명씩 그림자처럼 조용히 철저하게 동철 씨는 기억 속 훈련을 되살리며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습니다. 이름도 증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골룡파는 피로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침묵으로 무너졌습니다. 누군가는 스스로 사라졌고 누군가는 믿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수레의 바퀴는 여전히 삐걱거렸고 그는 여전히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그의 손끝에서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던 어느 날 저녁, 민수 씨는 창고 안 깊숙한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는 어느새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흩어졌고 그는 무언가를 애써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았지만 익숙한 장면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뜨거운 불길, 칼날처럼 찬 외침, 그리고 자신을 덮쳐오던 검은 그림자들.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안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숨이 막힐 듯 답답했지만 그 품은 따뜻했습니다. 멀리서 총성이 들렸고 누군가를 뒤에 남긴 채 자신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아니, 애써 묻어둔 채 살아온 건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고아원에서 자랐고 이름도 바뀌었으며 수많은 싸움과 구타 끝에 이 거리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골룡파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세웠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시절. 하지만 지금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보았던 폐지 수레의 그림자, 그 움직임, 그 뒷모습, 그 숨소리까지도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민수 씨는 결국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옛 지역 정보 자료, 구청에 남겨진 사망 기록, 그리고 소문으로만 떠돌던 사라진 북파공작원 명단. 거기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최동철. 1979년 강화도 부근 작전 중 어린아이 구조 이후 행방불명. 기록된 시점과 장소는 민수 씨가 반복해서 꿈꿔온 장면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밑바닥이 떨렸습니다. 자신을 제거하려는 이가 과거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살려낸 그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 순간 민수 씨는 무너졌습니다. 정체를 모른 채 따라온 증오, 스스로 만든 복수의 서사.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는 그였지만 자신을 살린 자 또한 그였습니다. 증오와 생명의 빛이 동시에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민수 씨의 마음속 깊은 어둠을 조용히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정체된 공기 속에서 민수 씨는 처음으로
무릎이 떨리는 감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은 시장 뒤편 공터. 수레에 기대에 선 동철 씨는 불 붙이지 않은 담배를 문 채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무겁고 천천히 끌려오는 발소리. 오랜 침묵을 뚫고 민수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흐트러진 머리, 흔들리는 눈빛. 그 얼굴은 더 이상 보스가 아니었다. 한때 보호받았던 소년의 그림자가 겹쳐져 있었다. 민수 씨는 한 걸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주먹을 쥔 손등이 떨리고 있었다. 입술을 꾹 다물던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왜 나를 살렸습니까? 낮고 떨리는 목소리. 질문이 아니라 절규에 가까웠다. 운명에 대한 항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의 고백. 동철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바람이 옷깃을 휘저었고 어깨에 쌓인 먼지가 흩날렸다. 이 순간을 위해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왔다. 그는 담배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말없이 침묵으로 그를 바라봤다. 눈빛이 오갔다. 말없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났다. 죽음 앞에서 살려야 했던 소년. 그리고 지금 살아있으나 끝내 망가진 남자. 무릎 꿇은 그 모습은 굴복이 아니었다. 혼란의 끝에서 터져나온 한 인간의 무너짐이었다. 공터에는 여전히 고요한 바람만 흘렀다. 하지만 그 바람은 지워지지 않을 운명의 균열을 스치고 지나가고 있었다. 긴 침묵 끝에 동철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숨이 얹힌 듯 갈라져 있었다. 살린 건 인간으로 살라고 한 거다. 그 첫마디는 천천히 던진 돌처럼 무겁고 단호했다. 바람에 흩날리던 비닐봉지가 그 순간 멈춰 섰다. 불 꺼진 시장 골목은 정적에 잠겼다. 괴물로 살라고 한 게 아니야. 그 말이 끝나자 공터 전체가 흔들리는 듯했다. 민수 씨의 몸이 떨렸다. 그 말이 심장 깊은 곳까지 서서히 스며들었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입술은 갈라졌고 눈동자는 서서히 젖어들었다. 동철 씨는 다가서지 않았다. 그저 수레를 중심에 두고 과거와 현재 사이에 서 있었다. 어린 시절 살려냈던 소년이 이제 괴물이 되어 눈앞에 있었다. 가슴 깊은 곳이 서늘하게 저렸다. 민수 씨는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다시 숙였다. 그 눈빛엔 복수도 증오도 없었다. 오직 실망과 단호함만이 담겨 있었다. 살려낸 생명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그 책임을 저버린 자에겐 변명의 여지도 없다는 것. 그리고 동철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기서 멈춰.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절규에 가까웠다. 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건네는 이별이었다. 밤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두 사람 사이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민수 씨의 어깨가 무너졌고 숨은 공중에 스며들었다. 그 순간부터 골룡파라는 이름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다음 날 시장 골목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평소 같으면 욕설과 호통이 오갈 시간. 골룡파의 그림자는 자취를 감췄다. 구석구석을 지키던 조직원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가게 앞 의자는 텅 비어 있었다.
상인들은 처음엔 눈치를 살폈다. 이 침묵이 또 다른 위협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다.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다. 며칠 전까지 돈을 걷던 이들의 이름도 사라졌다. 민수 씨 역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그의 마지막 모습을 누구도 보지 못했다. 새벽, 시장 후문 공터. 거기엔 한 쪽지와 부서진 골룡파 명패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소문이 퍼졌다.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 자리엔 늙은 노인이 있었다는 이야기. 수레를 끌고 다니던 그 노인. 믿지 못했다. 하지만 부정하지도 못했다. 그 이야기는 무릎 꿇은 조폭 보스라는 전설이 되었다. 누가 왜 그랬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었다. 이 골목 어딘가에 그를 꺾은 이름 없는 존재가 있다고. 그날 이후 골룡파는 해체되었다. 남은 조직원들은 흩어졌다. 골룡파라는 이름은 더는 입에 올릴 수 없는 말이 되었다. 민수 씨의 모습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가 해외로 도망쳤다 했다. 또 누군가는 산속에 숨어 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몰랐다. 오직 그가 무릎 꿇은 그 장소만이 남아 있었다. 골목 어귀, 빛바랜 벽면. 그 자리에는 매일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누가 두고 가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동이 트기 전 시장에 첫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 시간 익숙한 바퀴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툭 부러질 듯 삐걱이는 수레. 신문지와 상자가 쌓인 그 위. 그 수레를 끄는 노인. 동철 씨였다. 구부정한 허리. 무채색 점퍼. 굽은 어깨. 언뜻 보면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다. 하지만 그 뒷모습 하나로도 시장은 달라져 있었다. 이제는 누구도 떡집 앞에 다가오지 않았다. 상인들의 눈빛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정육점 사장은 휘파람을 불며 고기를 썰었다. 야채 가게 아주머니는 가래떡을 나눠주며 웃었다. 그리고 그 모든 평온 속엔 누군가 남긴 발자국이 스며 있었다. 동철 씨는 가게 간판 아래 그늘에 멈춰섰다. 손에 쥔 페트병을 바라봤다. 그 속엔 햇살이 깜빡였다. 마치 오래전 기억의 조각처럼. 그는 한때 총을 쥐었고 명령을 따랐다. 누군가의 생사를 결정하던 삶. 하지만 지금 손 안엔 찢긴 종이 한 장이 남았다. 그건 고요한 무게였다. 수레를 다시 밀며 그는 천천히 언덕을 올랐다. 가게 사이로 스며드는 빛. 상인들 틈에서 피어오른 볶음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 그 모든 것이 너무도 평범하고 아름다웠다. 누군가는 그가 누구인지 끝내 모를 것이다. 또 누군가는 짐작만 할 뿐 입에 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골목을 누비는 수레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수레가 평온을 지켜낸 증인이라는 것이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삶은 언제나 앞을 향해 있었다. 죽음도, 구조도, 오해도, 용서도 그 등 뒤 어딘가에 남겨둔 채 그는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지금 시장은 평화롭다. 바람이 분다. 삶이 흐른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노인의 조용한 뒷모습이 세월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오늘 저는 동철 씨의 이야기를 통해 진짜 정의란 무엇인지,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